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올 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명절 전, 학원비 납부일 전, 그리고 월세가 밀렸을 때. 그 외의 날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생일도 병원 다녀온 날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요. 그러다 어느 날 마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우리 애만 학원 안 보내줘요? 그 순간 제 귀엔 며느리의 목소리도 장바구니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며 쌓아온 온갖 정성과 믿음을 다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을 줄은요. 제가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차갑게 등을 돌리게 될 줄은.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 친구 한 명 데려온 적 없던 애였지요. 그런 애가 대학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얘 나랑 결혼할 사람. 말투는 태연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 아이는 수줍은 얼굴로 제게 인사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려요. 첫 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게 예뻤고 말끝마다 어머님이라는 말이 붙었지요. 어머님, 제가 음식 한번 차려볼까요? 어머님 손은 아끼셔야 해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온 날 이후 저도 모르게 반찬을 하나 더 하게 되고 국도 2그릇 뜨게 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조촐하게 결혼하려고 해. 결혼식은 나중에 올릴 수도 있고 일단 같이 살 거야. 좀 당황스러웠지요. 허락도 안 받고 부모 의견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서운했지만 며느라기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그렇지 뭐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처음 신혼집도 제가 보증금과 월세를 도와 마련해줬습니다. 엄마가 처음 시작하는데 힘 좀 보태줄게. 그 말에 아들 얼굴이 환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은혜 꼭 갚을게요. 그 꼭이라는 말이 그땐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명절. 며느리가 손수 장봐오고 갈비도 재워오고 전도 부치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애 어디 가도 귀하게 대접받을 텐데 우리 아들은 복이 많구나. 가게 일도 도와주겠다며 종종 나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꾸려오던 반찬 가게였는데 며느리가 오면 장사도 훨씬 수월했고 손님 반응도 좋았지요. 아이고 사장님, 며느님도 일 도와주셔? 이 집은 참 복도 많네. 아가씨가 저렇게 살갑기도 쉽지 않아. 그럴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우리 식구구나. 그래서 가게를 넘겨줄 생각도 그때 처음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나중엔 이 친구가 같이 하겠지 그런 정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밥 먹다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가게 나중엔 제가 맡게 되는 거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까지 너도 열심히 배워야지.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뒤로 며느리는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 지금은 아들 계획도 있어서 준비 중이다. 그런 핑계만 이어졌지요. 그러면서도 저희 집엔 자주 왔습니다. 점심때쯤 와서는 밥 해달라고 하고 반찬 싸가고 심지어 세탁물까지 가져온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세탁기는 드럼이라 좋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가족이란 게 남는 사람이 챙기고 먼저 손 내미는 거라 믿었거든요. 그러던 중 진명의 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집은 나중에 오빠 명의로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아들이 한쪽에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렸지만 며느리는 꽤 당당했지요. 이 집에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줄 건데 미리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렇게 절반을 아들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입꼬리를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 표정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며칠 뒤 누가 그러더군요. 며느리 되는 사람한텐 너무 다 퍼주지 마. 사람은 처음엔 다 좋아 보여도 진짜는 시간이 지나야 알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철렁했지만 전 여전히 제 착각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착각이 제 삶을, 제 돈을, 제 마음까지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후 얼마 안 가 손주가 생겼습니다. 전 더없이 기뻤고 이젠 진짜 가족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생긴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성찬이가 태어난 날 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응급실로 갔다는데 연락은 사흘 뒤에야 왔지요. 사진 한 장. 갓 태어난 아기 얼굴에 필터를 씌운 채 문자 하나. 무사히 태어났어요.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때 저는 그냥 기뻤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게 그저 감사했지요. 요즘 애들 스타일이 저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조심스럽게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습니다. 과일 한 바구니랑 보양식 몇 가지 싸들고요. 하지만 조리원 입구에서 며느리에게 들은 말.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님, 미리 말씀 안 주시고 오셨으면 곤란할 뻔했어요. 여기 CCTV 있고 방문 시간 정해져 있어서요. 다음부턴 꼭 먼저 연락 주세요. 조리원 로비에서 들은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들고 간 바구니만 멍하니 내려놓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아이들 집을 찾아간 적 있었습니다. 국 끓인 거, 찜 해놓은 거, 손수 싼 반찬도 싸들고요. 한 번은 현관 앞까지 갔다가 인터폰으로 들은 목소리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성찬이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다음엔 꼭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명절 전이나 성찬이 등록일 전에는 꼭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성찬이 영어 학원 등록하는데 좀 빠듯하네요. 혹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받고 전 아무 말 없이 40만 원을 보냈습니다. 뭐 어때? 손주를 위해서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돈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또 같은 금액, 같은 명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쩌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져도 손은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처음엔 명절 즈음에만 오던 문자가 점점 빈도가 늘었습니다. 등록금, 체험학습, 태권도 도복 학습지. 급기야 보험 해지당했다며 임시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아들은 항상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좀 도와줄 수 있지?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 말해봤습니다. 너무 자주 그러면 엄마도 부담돼. 내 생활도 있잖아. 그랬더니 며느리 입에서 튀어나온 말. 그럼 그냥 싫다고 하시지 왜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우리도 불편해요. 불편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돈을 보내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 보내지 않으면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연락할 사람이 아니라 돈 줄 사람이었구나. 성찬이가 커갈수록 학원비 명목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스템 융합 캠프, 영어 몰입 과정, 기초 수학 집중반. 전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냥 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그랬습니다. 성찬이 이번에 스피치 대회 나가요. 코칭비 50만 원 정도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는 며느리의 말,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있는 아들의 숨죽인 기척만 들릴 뿐이었지요. 한 달, 두 달. 정기적인 돈 요구는 연락이자 명분이 되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으면 전화는 없고 전화가 없으면 손주 얼굴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전 또 말했습니다. 알았다. 이번까지만 하자. 하지만 이번이란 말은 언제나 그 다음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통장에선 잔고보다 이체 이력이 더 길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보낸 문자의 마지막 줄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많이 힘들어서요. 그래도 성찬이는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허탈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하나가 이렇게 비어있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직접 보자는 얘긴 없었습니다. 가끔은 제 전화를 며느리가 아예 받지 않기도 했고 아들은 늘 퇴근 중이라며 짧게 끊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그냥 돈이 필요할 때 연락하는 보험 같은 거야.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성찬이니까, 손주니까 그 마음 하나로 참아냈던 시간들이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년으로 늘어나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한 건 성찬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할머니 내 생일 언제야? 그렇게 묻던 아이가 이젠 연락 한 통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일이 되면 괜히 마음이 바빠집니다. 뭔가라도 해주고 싶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고 싶고 며느리한테 미리 연락을 넣었습니다. 성찬이 생일이라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 선물 좀 전해주려고. 한참 있다가 도착한 문자 한 줄.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아요. 오시게 되면 조용히요. 조용히요. 그게 얼마나 따가운 말인지 그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까지 준비해놓고 안 가면 그건 더 후회일 것 같아서요. 포장한 선물, 작은 케이크 하나. 초도 안 꽂았습니다. 혹시 부담될까봐 그냥 좋아한다던 포크 케이크로 골랐지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애는커녕 집이 썰렁합니다. 거실은 조용하고 장난감 몇 개만 어지럽혀져 있고 풍선 하나 없더군요. 며느리는 문 옆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학원 있어서요. 성찬이 없어요. 그 말투가 어찌나 건조하던지. 생일인데도 학원 보내? 내가 그렇게 묻자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요즘 다 그래요. 하루만 빠져도 수업 못 따라가요. 식탁 위를 보니 치운 듯 안 치운 반찬 몇 개, 그리고 맥주캔, 소주병 하나가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아이 생일에 저렇게? 파티 같은 건 안 했나 보네?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도 짧았습니다. 요즘엔 생일 파티 그런 거 안 해요. 애도 별 생각 없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그냥 좀 챙겨왔어. 선물하고 케이크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다음부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워요. 순간 머릿속이 띵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아니, 생일 선물 하나 챙긴 게 부담이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뭔가 꺼지더군요. 애는 없지, 케이크도 없지, 인사 한마디 제대로 안 하지. 나는 그냥 조용히 선물 놓고 일어섰습니다. 밖에 나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혼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이게 뭐라고. 손주 생일날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는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줄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긴 뭐해서 조각 하나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근데 목이 메어서 못 넘기겠더군요. 단맛도 안 느껴지고 그냥 헛헛했습니다. 며칠 뒤에 SNS를 봤습니다. 성찬이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놀이방 같은 데서 찍은 사진. 풍선도 달려있고 생일 모자도 쓰고 있고 애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생일 안 챙긴 게 아니었어요. 내가 빠진 생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동안 쏟아부은 정, 시간, 돈. 그게 뭐라고 대접도 못 받는 건가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딱히 터트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안 했습니다. 문자도 줄였고 선물도 끊었습니다. 다음부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 말 그대로 해줬지요. 며느리는 그걸 눈치 못 챘던 모양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또 연락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습했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눅눅한 공기처럼
기분도 몸도 한껏 늘어져 있었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가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웃음, 처음 만났을 때의 웃음이랑은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억지로 끌어올린 웃음. 그런 웃음이었어요. 여기서 뵐 줄 몰랐네요. 장 보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 진짜 너무 죄송한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성찬이 영어 학원 옮기려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대사 몇 번째였던가요? 처음 들었을 땐 걱정이 앞섰고 두 번째부턴 안쓰러움이었고 세 번째부턴 짜증이었습니다. 이젠요? 그냥 지쳤습니다. 나는 마트 앞 그 벤치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젠 그만하자. 돈 없다.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네? 아니 어머님,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잘 도와주시다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왜 우리 애만 학원 안 보내줘요? 다른 할머니들은 잘도 도와주던데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속을 쫙 찢었습니다. 이 애는 지금 내가 손주 교육에 소홀하다고 남들보다 못한 할머니라고 그렇게 말한 거였지요. 돈을 주지 않으면 할머니 자격도 없다는 듯이 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이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눈앞이 잠깐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끝내야겠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진짜 이번엔 너무 급해서 그래요.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어섰습니다. 됐어. 마지막은 내 쪽이야. 집에 오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아들 뒷바라지, 며느리 챙기기, 손주 보느라 허리 휘고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처럼 여겼는데 내가 해온 건 돕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더군요. 며느리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잘도 도와주던데요. 그 말이 당신만 안 해준다. 당신만 인색하다. 그렇게 들리더군요. 그날 밤 나는 안방에 혼자 앉아 그동안 내가 보낸 금액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처음엔 학원비, 그 다음은 체험학습비, 태권도 도복, 발레복, 캠프비, 보험료. 그중엔 며느리 피부과 진료비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급하다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던. 그리고 단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호구짓이었을까? 그날 나는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었던 가족은 사실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 있었던 무수한 돈 거래와 부탁과 문자들이 이제 와 돌이켜보니 다 하나같이 계산이더군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문자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모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분하고 서럽고 뭔가 속이 비어버린 느낌. 며느리가 마트 앞에서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왜 우리 애만 안 보내줘요? 다른 할머니들은 잘도 도와주던데요. 그 말이 자꾸 너는 못난 할머니야. 넌 이제 쓸모없어. 그렇게 들리더군요. 한참을 누워있다가 불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제 이름의 기록들. 그 속에 찍힌 출금 내역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줄이 빠져나갔는지도 모를 그 모든 흐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찬이 학원비 40만 원.
영어 캠프 지원 65만 원. 도복비 18만 원. 피부과 동반 결제 22만 원. 이런 식의 항목이 거의 매달 반복돼 있더군요. 성찬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내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빌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용당한 거였구나. 처음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내 새끼들 잘 살게 해주자. 그 마음뿐이었지요. 근데 돌아온 건 뭡니까? 왜 우리 애만 안 해줘요? 그 말 한 줄이 내가 한평생 쌓아온 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리할 때가 됐다. 자동이체 항목부터 하나씩 끊었습니다. 학원비? 끊었습니다. 성찬이 이름으로 들어가던 보험료? 해지했습니다. 아들 휴대폰 요금? 통보 없이 중단. 그 다음은 등기부등본. 아들 명의로 돌려놨던 우리 집 반쪽 지분. 그 문서 앞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돌려받아야 하나? 그래봤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미 멀어질 때까지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속, 증여, 명의 변경, 되돌리기 방법을 다 물었습니다. 며칠 뒤 전 아들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집 등기 다시 정리하려 한다. 변호사 통해 연락 갈 거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후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지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왜 다시 돌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 목소리, 진심이 아니라 놀란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가 잃을 게 생겼을 때 비로소 반응하는 사람. 나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너 스스로 생각해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동산 계약 정리를 마치고 내 명의로 문서를 다시 돌려받았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내 이름을 내 삶에 다시 돌려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통장도 잔액을 분산시켰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통장, 하나는 의료비 통장, 그리고 하나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진짜 내 통장. 그 안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꺼내주지 않을 내 마지막 남은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사람을 정리하듯 내 통장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줘도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나? 그 기준 하나로 모든 걸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 명부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워갔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던 내 환상. 가족이라서 해준 게 아니었어. 사랑이라 믿고 준 게 아니었어. 언젠가부터 난 그 사람들한테 착한 ATM이었을 뿐이었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처음으로 나는 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한 뒤 참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어떤 날은 평온하다가도 어떤 날은 이상하게 쓸쓸하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자꾸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스스로가 나를 흔들고 있던 겁니다. 그 무렵 문득 친정 쪽 고모님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고 자식도 없이도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 나는 마음이 횡할 때마다 고모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예요.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며칠 뒤 고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작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왜 살면서 이렇게까지 위로받을 곳이 없어진 걸까? 고모님은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흰머리는 더 많아졌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왔냐? 내가 나한테 이렇게 먼저 오다니. 무슨 일 있냐? 고모, 그냥
그냥 뵙고 싶었어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은 내 눈빛만 봐도 모든 걸 아시는 듯 입을 다물고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 사람이 가족한테 실망하는 게 이렇게 오래 가는 줄 몰랐어요. 고모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으시곤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가족이라고 다 같은 피를 나는 건 아니다. 그 피 안에 뭐가 흐르느냐가 문제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모가 덧붙였습니다. 자존심이 밥은 안 돼도 밥숟갈은 돼. 사람이 자존심 없으면 다른 사람 밥그릇에 숟가락 얹는 신세 되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고모,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산 걸까요? 고모는 조용히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착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참은 거야. 그건 미덕이 아니라 그저 참고 버틴 거라고. 이젠 참는 거 그만하렴. 미련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다 너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줄 알았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모님 댁에서 돌아오는 길 전철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보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난 내 자존심을 헐값에 팔고 있었구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서줬고 기분이 상할까 싶어 먼저 사과하고 부탁받은 건 못 이긴 척 들어줬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건 그냥 희생이 아니라 소비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밥은 굶어도 자존심은 지키고 죽어야 한다. 그게 살아온 값이니까. 나는 그 말을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 내 거실 벽에 붙여놨습니다. 이젠 내 이름으로, 내 시간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통장 정리도 끝났고 집 등기 문제도 내 손으로 돌려놨고 며느리나 아들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야 내 인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역시나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억지로 차분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전에 성찬이 이름으로 넣으셨던 적금 그거 만기된 거 아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알지. 그래서 내가 찾아놨어. 그 말에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 그걸 어머님이 찾으셨다고요? 성찬이 이름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건 우리 애 거 아니에요?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 돈으로 내 명의로 내가 적금 들어놓은 거야. 이름만 성찬이 이름으로 걸어놨을 뿐이지 그 통장 주인도 인감도 도장도 다 내 거였어.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 성찬이한테 줄 거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교육비로 쓸 거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나는 헛웃음이 나더군요. 이제 와서 내가 뭘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달라고 해? 너네가 그동안 한 짓들이 뭔지 기억도 안 나니? 성찬이 이름 들먹이기 전에 그 돈에 대해 너희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생각 좀 해보고 전화를 해라. 그 말에 며느리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깟 돈 몇 푼에 가족 다 깨지게 생겼잖아요. 가족? 나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말 너한테 쉽게 나오는구나. 넌 가족한테 그렇게 했니? 생일날 애 얼굴도 안 보여주고 필요할 때만 문자 보내고 그게 가족이야? 며느리는 잠깐 말이 없더니 이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님은 우리 사정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셨어요? 당장 급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말 말이 돼요? 그 말에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희 사정, 그동안 내가 얼마나 덮고 넘어갔는지 너희는 몰라. 근데 이제 내 사정도 좀 챙겨야겠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지요. 그동안 그렇게 참고 참았는데 지금은 그저 속이 시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할 리 없다는 예감은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며느리와의 전화 이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고 아들도 손주도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진짜 끝났구나. 어쩌면 이대로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다시 그들이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동네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상황을 알만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SNS 보셨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럼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님이 올린 글인데 좀 심해서요. 그녀가 보낸 건 한 장의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이지만 어디선가 팔로워로 묶여있던 사람이 뒤늦게 캡처해서 돌린 거라 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은 혈육도 남보다 못한 시대. 노인이라고 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님. 나는 그 글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몇 분, 아니 몇십 분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속이 뒤집히는 기분. 이건 내게 직접 던진 말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뿐 이건 내가 누군지 알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댓글도 함께 캡처돼 있었습니다. 그런 노인들 진짜 많아요. 왜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음. 시어머니 진짜 왜 저래요? 노답 돈 없으면 손주도 못 보는 거지 뭐. 그 글 밑에 며느리 아이디가 좋아요를 눌러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보다 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참담함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아이, 내 집안 식구라고 내 손으로 맞아들이고 보듬어 주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날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 노인이라고 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님. 그 문장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건 뭐였을까요? 병원비 보태줬던 것, 학원비 넣어줬던 것, 명절이면 용돈 싸주고 아플까봐 반찬 해다 바쳤던 그 모든 정성은 그건 존중받을 자격도 없는 짓거리였던 겁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은 삭제되지 않았고 사진은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 사진, 자기 얼굴, 가족이 전부다라고 적힌 해시태그.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족은 돈을 주는 사람만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밤이 되자 속이 더 뒤집혔습니다. TV를 틀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끝내자. 이젠 확실하게. 이젠 돌아보지 말고. 이날 이후로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젠 내 식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을 말하면서 결국 나를 돈으로 평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젠 해야만 했습니다. 더는 미련 두지 않기 위해서, 더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이름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불을 끄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도 내가 아직도 뭔가를 바라며 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 피를 나눴다고 기대했던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환상이었는지를 지금에서야 알겠더군요. 나는 그동안 가족에게 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돈도 마음도 시간도 눈물도 그들이 내 사람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날 자기 사람으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걸 자원으로만 본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드디어 나도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내 손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게였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반찬가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공간. 나는 그 가게를 믿을 만한 지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후배였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옆에서 봐왔던 사람이었지요. 이 가게는 내가 더 잘할 거다. 나는 이젠 좀 쉬어야겠다.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성찬이 이름으로 해둔 것들을 다시 내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가진 걸 누군가 가져다 쓰도록 놔두지 않겠다.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기부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죽고 난 뒤 남은 재산은 성찬이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내가 믿는 기관과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변호사 앞에서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언장을 쓰는 손이 떨리기도 했지만 속은 후련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나는 문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돈도 마음도 더는 주지 않는다. 주는 인생은 여기까지다. 이게 내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그 어떤 눈물에도 그 어떤 사정에도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결심. 한때는 그래도 손주는 그래도 아들은 그런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은 줘도 인생은 맡기지 말자. 그게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에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내 번호를 다시 적어 넣었습니다. 이젠 나부터 지킨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온 날 나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남겨뒀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내 입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입을 닫은 채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처음엔 어색한 침묵, 그 다음엔 조심스런 목소리. 무슨 일인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 좀 내라. 할 말 있으니까 너랑 너 마누라랑 둘 다. 며칠 뒤 동네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부른 이유는 간단하다. 앞으로 너희랑 나 사이 정리하러 온 거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해준 거 그동안 하나하나 따지진 않겠다. 근데 이제부턴 내가 너희한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며느리는 기어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는 너희가 제일 잘 알겠지. 난 단 하나만 말한다. 이제 그만하자. 이쯤에서 나는 손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건 지금부터 너희가 더 이상 내 재산에 손댈 수 없다는 내용이다. 4명의 재산은 전부 정리했고 기부 유언장도 작성했다. 아들이 그제야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정확히 받아쳤습니다. 그래, 가족이라서 여기까지 참은 거다. 남이었으면 진작 끊었지. 근데 이제 보니까 가족이라는 말은 내가 혼자 쓰고 있었더라.
며느리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찬이는 죄가 없잖아요. 나는 그 이름에 조금 흔들릴 뻔했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으로 적금 들었던 것도 내가 내 돈으로 내 뜻대로 한 거다. 앞으로 성찬이도 너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잔잔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굳이 얼굴 들이밀지 마라. 이미 마음에서 정리한 사람들과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테니까.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오자 처음으로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단 한 번의 말, 한 줌의 서류, 그리고 단단한 결심으로 나는 그들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남긴 것, 그리고 이제 내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까지. 그날 이후 내 연락처 목록엔 단 2사람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동안 말없이 곁을 지켜준 이웃,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내가 마실 커피 한 잔,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한 곡, 그리고 조용한 정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싶어서, 내가 너무 싸늘하게 돌아선 건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언제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을 왜 자꾸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 가끔은 생각납니다. 손주 성찬이 얼굴. 어릴 적 할머니 하며 안기던 따뜻한 손. 그 아이 웃음소리.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어느새 굵어진, 그러나 내 앞에선 작아졌던 그 말투. 모두 생각납니다. 그렇다고 미련이 남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추억으로 남기면 되는 겁니다. 다시 꺼내 쓸 기억도 아니고 붙들고 후회할 일도 아닙니다. 추억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지나가야 할 과거입니다. 이젠 그 어떤 요구에도,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배웠기에 다행입니다. 며칠 전 고모님께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자존심이 밥은 못 돼도 내 인생의 무게는 세울 수 있더이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이따금 텃밭에 물을 주고 햇살 좋은 날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어느 날은 누가 그러더군요. 어르신 혼자 안 외로우세요? 그때 난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쓸모없다 느끼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더 외로운 거야. 이제 내 곁엔 조용한 정원과 아침마다 마시는 따뜻한 커피뿐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냉정하다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냉정한 선택이 따뜻한 삶을 지켜줍니다. 이제 나는 더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나에게 충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 잘한 선택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부수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냈으니까. 오늘도 40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